역시 우리 K 증시에서 환율만큼 확실한 내비게이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강후약이었는데 정말 그대로 그거랑 정반대로 K 증시는 전약 후강. 그래서 결국 또 오늘 우리 K 증시가 아시아에서 챔피언을 또 먹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사투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오늘 뭐 중국, 홍콩, 베트남까지 전부 마이너스였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만 겨우 플러스권을 유지했는데 그거마저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그냥 제껴버렸어요. 장중에. 아니 코스피는 장 막판에. 사실 개장할 때만 해도 뭐 눈이 내릴 때는 그냥 맞자. 이렇게 이제 별 저항 없이 새벽에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한 거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은 데다가 또 환율까지 상승을 하니까 우리 K 증시도 신나게 매물 두드려 맞으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환율이 꺾이면서 코스닥이 먼저 상승 반전으로 치고 나갔는데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틀 연속의 조정이었지만 대신 오늘은 엔터랑 게임주들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코스닥을 들어 올렸고요. 코스피는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랑 이런 LG 그룹주들이 오늘 하드 캐리를 했지만 대신 삼성전자는 오늘 또 부진했었는데 이 삼성전자도 장 막판 갑자기 6포만한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결국 삼성전자도 코스피랑 동반으로 상승 마감에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번 4월에는 FOMC 회의가 없는데요. 거의 그 급으로 4월에 제일 중요했던 재료가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였는데 이게 지난밤에 발표가 됐죠. 분명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좋았거든요.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넘버가 5.0% 나와가지고 제가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컨센서스 5.1%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호재죠. 그만큼 소비자 물가의 하락폭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코어 CPI 이것도 5.6% 그리고 월간으로 0.4% 증가 나와가지고 예상치에 역시 부합을 했다 이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연준이 금리 고만 올려도 되겠구나 하고 호재 아니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딱 지표 호조라고 딱 10분 정도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더니 막상 결과를 살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근원 CPI가 5%대 후반 너무 높다 아직도. 결국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겠다 이런 투심이 지배를 하면서 정말 가파른 A자형의 급등락이 반락이 나왔습니다. 외신에서도 처음에는 CPI 감소했다고 썼다가 이제 뒤에 그럼에도 현재 수준은 연준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골드만삭스, TD증권 그리고 프랑스 금융그룹 크레딧 아그리콜 이런 데가 아예 하우스 뷰로 다가오는 5월 FOMC에서 연준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이거 무조건 나오겠다. 아예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CFRA의 샘 스토벌 수석투자전략가는 이번 CPI 결과는 연준이 의도한 방향대로 소비자 물가가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방향성은 비슷했다 이거예요. 계속 이제 물가가 둔화되는. 근데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딱 중단하고 모든 것을 스톱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CPI 예상치 부합이 가진 의미가 연준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대로 쭉 해라. 이런 메시지 정도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다음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이 경기 침체의 준비 단계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라면서 그럴 경우 연준은 당장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고. 그리고 당장 5월 FOMC에서 뭐 금리 인하까지는 성급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냈는데요. 근데 또 이날 FOMC 지난 3월 회의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연준 임원들이 당시 은행권 불안 그리고 결국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건데 이게 마일드 리세션 그러니까 온전한 침체로 경제에 뭐 큰 타격은 없을지언정 그 대신에 회복 기간이 한 2년 걸릴 것 같다고 이렇게 언급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 내년에 당장 미국 대선인데 과연 바이든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어서 옵쇼 하고 그냥 눈 뜨고 구경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지역에 바이든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뿌렸는지 그것도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거기다 얼마 전에는 하필 또 한겨울에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 바이든이 직접 찾아가서 재난지역 선포하고 또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금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미국은 동부 지역의 경우는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뭐 보스턴 같은 데는 대중교통도 잘 발달해 있고요. 근데 이제 서부 쪽은 정말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여기가 이제 미국 전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데예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출신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 이제 개빈 뉴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다음 그 차기 대권 주자로 물망에 올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또 나서가지고 정유사들한테 가격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일정 마진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폭리를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시행령인데요. 뭐 아직 입법 단계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일정 마진 이상, 그 일정 마진의 기준은 또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럼 정유사들이 뭐 마진을 줄이고 대신에 뭐 생산 단가를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뺑기를 쓸 텐데, 하여튼 이런 게 다 이게 이제 인플레 상승 요인이잖아요, 뭐. 그럼 이제 미국 전체에서 동부, 서부 둘로 나누면 서부가 50%인데, 여기 그 절반의 지역에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퍼주는데, 어떻게 물가가 잡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소아 비만이 심각해가지고 막 성인병의 위험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식이요법하고 운동시키면서 다이어트를 막 하는 중인데, 할아버지가 수시로 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양갱이랑 누룽지 사탕 막 울릉도 호박전 이런 거 막 수시로 꺼내서 애한테 막 주니까, 애는 뭐 할아버지 최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러면 이제 살이 제대로 빠지겠냐고 이게. 거기다가 오늘 워런 버핏이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됐는데,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그 뱅크런하고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그 파산 도미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원로 그 마바라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그 인간들 유튜브 요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반기 코스피 3천 간다, 뭐 아니면 아예 반대로 하반기에 코스피 2천까지 떨어진다, 이지랄하면서 자기 책 팔고 펀드 팔고 약 팔고 얼굴 팔고 하여튼 뭐 다 팔아보겠다고 지금 막 잡아돌리고 다니는데, 정작 가치 투자의 달인이자 자산 140조 원을 주식으로만 그 다 형성한 이 워런 버핏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주주서화는 뭐냐고 또 따지시는데, 그거야말로 그 벅셔 해서웨이 그 법인에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정기 뉴스레터고요. 워런 버핏이 거기서 무슨 인세를 받고 광고비를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마바라들은 맨날 페이스북에 별 시덥지도 않은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올렸다 내렸다, 이거는 그럼 뭐예요, 그럼? 하여튼 워런 버핏은 지난 그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같은 논조로 이번 CNBC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버핏이 일본에 가 있거든요. 뭐 일본 상사주들, 그것도 이제 지난 러우 전쟁 직후에 귀신같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그거 추가 매수 지분 매입 확대 검토한다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We are not through with bank failure.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우리는 아직 은행들의 실패 사례를 다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 은행들이 추가 파산을 해도 아무도 돈을 잃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고객들의 예금은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럼 결국 어디가 피해를 볼까요? 당연히 대출 고객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죠. 가끔 보면은 이제 은행 파산하면은 대출 받은 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오히려 이득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미 은행 유동성 부족 사태 오면은 그 직전부터 대출 만기 연장 거부하고 조기 상환 압박하고, 아니면 담보로 받아놓은 거 헐값에 처분하면서 채권 확보하고, 진짜 은행이 그렇게 그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그 수세기 동안 간판만 바꿔가면서 돈 장사로 잔뼈가 굵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 저 예전에 그 시티은행 다닐 때 당시 이제 제가 다니던 그 미국 시티 한국지사,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한미은행하고 합병을 하면서 한국시티은행으로 바뀔 때, 그때 정말 상당히 그 복잡한 그 진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결국 그거 다 치르고 나서 한국시티은행 설립되고 이제 저는 다른 데로 이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저 통합 행번이 49846. 이거 아직도 까먹지를 못해. 하도 이것 때문에 네 행번 적어라, 뭐 너 행번 몇 번으로 시작하냐,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그때 시비를 당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이제 한미은행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시티를 공격하려고, 이제 그래야 피인수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대우받고 좀 조직에 유리한 고지를 또 점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미 노조 측에서 이제 막 이것저것 뒤지다가 나온 게 뭐였냐면은, 기존 그 시티에서 고객 신용대출을 내보낼 때
최종 학력하고 그 출신 학교를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뭐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로 대출 한도랑 금리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뭐 스카이 출신한테는 전문대나 아니면 고졸보다 신용대출 한도는 더 많이 내주고 같은 한도면 이제 금리는 더 낮춰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뭐 MBA나 박사 출신이면 또 이제 거기서 더 우대를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까발려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정서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거슬릴 수가 있죠. 또 언론사에서도 막 취재 나와가지고 또 노조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CT는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는 더러운 문화를 숨겨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그 쓰던 은행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 졸업학교에 이제 뭐 고등학교냐 대학교냐 그럼 대학 중에서도 아이빌리그 대학이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거기 대출 한도랑 금리의 차등이 거기는 되게 커요. 아, 왜 그렇겠어요? 아니, 당연히 고학력자 그리고 높은 스펙의 사람들은 연체율도 낮고 신용도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뭐 이제 아무리 우리끼리지만 여기서 소득 불평등이나 스펙 사회니 뭐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진다면 사실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나 공정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은 전부 명문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미국 은행들이 지금 이제 추가로 파산할 것이 더 남았다고 워런 버핏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은행 예금은 보호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1 밀리언, 100만 달러를 여기 걸 수 있다고 이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불필요한 공포는 경계하라 이런 조언을 했어요. 워런 버핏이 지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당시 50억 달러를 미국 정부 구제 자금에 보태라고 빌려줬을 정도로 은행에는 정말 진심인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 통화 정책 관련된 질문에다가는 Who knows? 이건 이제 누가 알겠냐 이렇게 직역이고 약간 냉소적인 워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준 지네들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매뉴얼대로 물가 때려잡으려면 금리 인상 이걸로 조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사고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사실 요새 정말 저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좀 있습니다. 아니, 남자 새끼가 자꾸 징징거리냐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말을 아끼고는 있는데 정말 이번 이 에슬람 형님들은 지난 셀트리온, 셀슬람 그리고 테슬람 이런 형님들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하신 분들 같습니다. 에슬람은 이제 에코프로 주주분들 중에서 거의 이제 그 종교급으로 신봉하면서 그걸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테러를 일삼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에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뭐 급등주 찍어주고 그런 뭐 마바라들 약팔이 뭐 그런 짓은 안 해도 또 기가 막히게 탈출 신호는 잘 보내드리잖아요. 그 정말 기세등등하게 셀트리온 100만 원 간다, 테슬라는 지금 주가 기준으로 1000슬라 간다, 이럴 때 제가 그런 밈이 생기면 그때가 여지없이 산드라방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이라고 경고했었잖아요. 결국 다 적중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그 에슬람 형님들은 진짜 에너지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니, 에코프로가 배터리 관련주라 그런지 아무리 에너지를 발산해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시 도로 충전이 다 되는 것 같아. 하여튼 최근에 제 영상에 싫어요랑 신고 폭탄이 뭐 엄청납니다. 아마도 배터리 아저씨 그 양반들 이제 충성 고객들 같은데 뭐 이제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왕 이제 지금 제 유튜브 망하기 직전인 상태에서 한 가지 또 오늘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 배터리 아저씨가 2035년 K 배터리 3사 매출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걸로 이제 에코프로 BM 매출도 같이 추산을 하는데 보니까 가정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류가 있는 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대략 이제 2천만 원 정도. 근데 2035년에는 이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광물 가격도 오를 거기 때문에 배터리 값만 4천만 원으로 오를 거다. 여기다가 그 2035년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1억 대를 잡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시장 점유율 40%를 치고 계산하면은 대당 4천만 원짜리 배터리가 1억 대 전기차에 실리고 그 중에서 40%를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라고 하면은 1,600조 원. 다음 삼성 SDI는 MS 그 시장 점유율 10%대 잡고 400조 나오고 그다음에 SK 온 이거는 MS가 15%니까 600조.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배터리 가격 절반은 양극재에 또 그 할당이 되니까 대당 2천만 원을 잡고 그럼 에코프로 BM 시장 점유율 10% 잡으면 400조가 나온다. 이제 이런 계산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전기차 인식이 좀 어떤가요? 아니 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전기차 충전 때문에 귀찮아서 안 산다 이런 거 말고 전기차라는 어떤 그
내연기관으로부터 확실하게 탈피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이 자동차의 그 혁신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뭐 친환경까지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솔직히 값이 너무 비싸요. 보조금 없이 생돈 주고 살려면은 너무 고가잖아요. 아, 물론 안에 전장이나 이런 건 뭐 환상적이야. 그리고 막 골목을 가는데 난 전기차가 옆에서 오면은 이 차가 오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 조용해. 그렇게 시동을 걸어도 조용하고 진동도 적으니까 당연히 승차감도 좋고 뭐 몸의 피로감도 적겠죠, 뭐.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탈인데, 근데 2035년이래야 봤자 앞으로 이제 10년 뒤인데, 그때 전기차 한 대당 평균 배터리 가격이 4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그럼 차값은 못해도 한 대당 한 8천에서 1억 가는데 그런 전기차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1억 대나 팔릴 수가 있냐고요. 그럼 테슬라는 지금 왜 CATL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 테슬라도 지금 저가 전기차, 그 경차 전기차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아, 지금까지는 솔직히 테슬라 차값이 뭐 미국인들 세단으로 제일 많이 타는 도요타 캠리나 뭐 포드 토러스나 이런 거보다 2배 더 비싸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서부 지역에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주고 이제 그래서 탔는데 이제는 그것도 점차 떨어져 간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테슬라를 좋아해 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은 이미 거의 다 샀다. 그런 와중에 오늘 새벽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SNE 리서치의 배터리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5년에 6,160억 달러,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 1,210억 달러의 5배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지금 저가 그 인산철 배터리 그 LFP 비중이 올해만 45.5%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할 것으로 분석을 했고 하이니켈 제품 비율은 28.4%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입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뭐 꿈의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성능은 넘사벽이고 대신 화재 위험이 없다는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된다, 보급형으로 생산이 된다고 해도 2035년 시장 점유율이 10% 초반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전기차 탑티어 테슬라의 그 스탠스는 어떠냐? 이 지금 테슬라조차도 시장 점유율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으니까 요새 자꾸 할인을 하고 있죠. 사실 뭐 다른 거는 값을 깎을 게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뭐 본네트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어디서 뭐 원가 절감을 해요. 뭐 그렇다고 전장이나 인테리어는 뭐 지금도 거의 뭐 인디비주얼로 그 주문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생산 단가 줄이는 게 사실상 뭐 불가능에 가깝고 대신 그럼 이제 배터리에서 단가를 깎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일명 그 보급형 전기차로 불리는 모델 2에도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테슬라하고 협업 논의 중에 있다는 중국 CATL이 이 LFP 배터리에 있어서는 지금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완전히 시장을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CATL뿐만 아니라 중국 비아디 등등 거의 이제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 전체 시장 점유율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배터리 만들고는 있는데 뭐 CATL이나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에 비하면 많이 좀 늦었죠. 거기다가 이제 어제 미국 제네럴 모터스가 염전에서 니켈 추출하는 기술에 특화된 그 스타트업에 자기네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금 조달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미즈호 금융그룹의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BJ 라켓이가 이 제네럴 모터스의 목표 유가 39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차기 정권에 뭐 바이든이 이제 연장을 하든 연장이 아니지 노래방도 아니고 재임 그러니까 이제 재선이 되던 아니면 뭐 민주당의 다른 뭐 해리스 부통령이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 게빈 뉴섬이 나오든 아니면 또 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든 그러면 전기차를 GM에서도 만든다. 그럼 테슬라하고 GM 중에 어떤 걸 더 밀어줄 것 같으세요? 아, GM은 그냥 미국 정부랑 거의 한 몸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미국 이제 서부 시대에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도시화하는 단계에서 정유사들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 그 로비스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가급적 차하고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네럴 모터스 지난 그 서브프라임 직후 2009년도 6월 달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제 거의 뭐 국영 자동차 회사화 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놀린다고 GM이 제네럴 모터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모터스라고 아니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정부차 아니냐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하여튼 그 GM이 지금 전기차에 사활을 걸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 GM이 2025년까지 북미에서 연간 100만 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0만 대까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그러면서 GM은 뭐 테슬라보다는 여기 라인업이 훨씬 많으니까 다양한 차종들을 베이스로 해서 상업용 전기차 시장까지 공략할 것이라는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는 뭐 픽업 트럭부터 요새 우리도 이제 우체국에서 그 보니까 집 배원 아저씨들이 쓰던데 그 소형 전기차까지. 그러면 여기 배터리는 과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저가 배터리가 들어가야 수익성이 맞죠. 그런데도 아까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뭔가 저를 이제 저격하는 그런 분위기의 글을 쓴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도 이거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내가 볼 때는 오렌지족 같다. 점점. 가치를 떠나서 말은 인간이 안 되고 점점. 당신도 살면서 점점. 대한민국 경쟁력을 생각해. 아니 이게 지금 분명 한글은 맞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제가 오렌지족 같다고 뭐 그런 소리는 알겠는데 근데 가치를 떠나서 이건 이제 에코프로 주가 비싸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 같고, 그 다음 말이 이제 인간이 안 되고, 말은 인간이 안 되고, 이건 뭐 그리스 신화의 뭐 켄타로우스 그 다리는 말이고 몸 상체는 사람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인 반마? 내가 아무리 고란이지만. 아니 그리고 당신도 살면서 점점. 아니 중간중간에 점은 왜 이렇게 수시로 많이 찍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생각해. 이 얘기는 또 에코프로를 비판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매국노다. 또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아 근데 아니 이런 분이 지금 에코프로 주주라고요? 배터리 아저씨 무지성 추종 세력이 이런 분들이라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이 글로만 봐서도 진짜 은행 예금 말고 다른 거는 절대 하면 안 될 그럴 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절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위험한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본인도 자기 자신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책임을 못 진대. 그래서 전자발찌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또 에코프로가 무조건 뭐 여기서 완전히 날아간다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럼 뭐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었던 뭐 셀트리온이나 HMM이나 신풍제약이나 위메이드 이런 사례 말고 지금처럼 개인들이 물량 꽉 움켜쥐고 안 내놓고 있던 그 코데즈 컴바인? 아니야, 요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고, 그래요. 참, 그 아모레 퍼시픽의 사례를 보면은, 그때 이제 2014년도에 아모레 퍼시픽이 차이나 드림으로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갈 때, 당시 이제 주가 5만 원 하던 게 순식간에 20만 원 넘어가니까 국내 증권사들은 막 고점이라고 팔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당시 그걸 보고서 기관들이 물량 다 던진 거를 외국인들이 싹쓸이 해가지고 쓸어다가 30만 원도 뚫고 결국 45만 원까지 쳐올렸어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45만 원대 거기서 개미들이 그 물량 외국인 거 다 받아먹고 이제 또 배 터졌죠. 하여튼 그때도 40만 원 위에서 한참을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서로 기싸움하면서 뭐 매물 공방을 막 벌였는데요. 그때도 네이버 종목 토론 게시판에 진짜 글이 한 10초에 한 개씩 올라오면서 또 막 난리가 났었어요. 뭐 100만 원 갈 거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 외국인이 아무리 개미 털기를 하려고 흔들어대도 절대 물량 뺏기지 마라. 심약한 개미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공매도 놈들 이번에 완전히 박멸시키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공매도조차 칠 수 없게 대주 물량을 절대 내주지 말자. 개인들이 무조건 하락하는 날마다 저가 매수로 주식 더 담아가지고 이빠이 보유 비중 채우자 등등. 그때도 그랬었는데 어쩜 이게 지금 에코프로 게시판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비슷한지. 참 당시에도 뭐 실적 전망, 성장 기대감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 중국인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화장품을 뭐 많이 쓴다. 왜? 거기는 기후가 뭐 습하고 바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화장을 자주 고친대. 그래서 화장품도 많이 쓸 수밖에 없대. 아니 뭐 머리도 잘 안 감는데 화장품을 꼭 그렇게 많이 고치고 쓰나? 하여튼 거기다가 또 뭐 중국 그 경극 같은 거 보면은 알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화장을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하면 무조건 티나게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막 그래. 거기다 또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시진핑하고 그 부인 펑리 위안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당시 인터뷰에서 그 펑리 위안이 LG 생활건강에서 만든 후라는 한방 화장품을 자기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때 당시에 그 후는 너무 고가라서 중국에서 대중화가 좀 힘들고, 그럼 역시 또 저가 화장품에 강한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 비슷한 한방 화장품 설화수를 내놨는데 그게 또 이제 바로
아모레 퍼시픽이 결국 중국 대륙 정복하는데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언론에서도 막 뭐 면세점에서 롤렉스 까르띠에를 누르고 이게 매출액 1위를 찍었다고 막 그 기사 나왔던 그 시점이 지금 보니까 정말 그 시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막 그 빌드업 시키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 시작한 딱 그 산다라박의 그 이맛박 정도 되는 그 지점이야 보니까.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은 4월 14일이고 일명 블랙데이라는 날입니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였는데 그 두 번 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간 그런 솔로들을 위해서 4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의 반대로 블랙데이라고 붙여가지고 이날은 블랙이니까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뭐 지금 외식 업체들은 내일 그 블랙데이 짜장면 프로모션 잔뜩 마련해 놓고서 이제 온오프 라인에서 열심히 홍보 중이던데요. 근데 여기다 또 마침 내일 정부 일정 중에서 이건 좀 서글픈 그런 행사가 아닐 수 없는데 내일 14일 금요일에 마침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가 열립니다. 전 부처 장차관 총출동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진짜 범정부 대책회의급입니다. 이건 이제 증시에서 지난 코로나 블루 그 당시 관련주들 그대로 해당이 되고요. 추가로 디지털 치료제 관련주들도 여기 추가하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정부에서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 행사도 개최하는데요. 이건 이제 정부 그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 중에 나왔던 여행 쿠폰, 외식 바우처 이제 이쪽을 결제 대행할 사이버 결제 그리고 사이버 보안까지. 다음 내일 산업부가 시멘트 수급 개선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참 그야말로 자원 빈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전 세계 모든 원자재들의 수급 대책이 상시로 필요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다음 내일 국회에서는 가뭄 대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4대강 그리고 수처리 관련주들. 다음 내일 경제지표가 4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환율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암학회라고 해서 AACR 이게 열리는데 이게 아마 반기인가 분기인가 만에 한 번씩 있을 텐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지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나름 이게 또 이제 흥행이 보장돼 있는 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날 공개한 프로젝트가 바로 그 캔서 문샷 이게 바로 암 정복 이니셔티브거든요. 영어로 캔서는 암 그리고 문샷은 원래 관용어로 조금 목표 달성이 힘든 미션에 도전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캔서 문샷의 목표는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50%로 줄이겠다고. 그러려면 암의 조기 진단과 검진 확대가 핵심이라고. 그래서 암 진단 기술하고 항암제 바이오 업종이 4월 첫 주에 한번 들썩했었는데요. 미국, 한국 둘 다요. 근데 이번에 마침 AACR 그 미국 암학회에서 대대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암 정복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작도 전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암 관련주들에도 또 한번 약발이 미칠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미국이 저렇게 암 정복을 위해서 나서는 거는 사실 이제 미국은 뭐 막 시작을 했고 이미 일본, 뭐 한국 그리고 중국까지 심지어 계속 그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중장년층을 또 좀 잘 챙기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암 정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추진해서 나간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는 그럼 노냐? 왜냐면 이제 요즘은 외신도 이렇게 자유롭게 막 전해지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우리 정부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도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내일 미국 경제 지표들은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지수 이 중에서 이제 소매 판매가 제일 A급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금 뭐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오내 만에 하는 상황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재 미국 소비가 너무 강하다고 그런 경기 침체 우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재료로다가 이 소비 지표가 강하다는 걸 내세웠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3월 지표들을 보면은 고용도 인플레이션도 확실히 연초보다는 한풀 꺾이고 있는데 과연 소비는 어떨지 한번 봐야죠. 여기에 대한 뉴욕 증시의 반응은 만약에 소비 지표가 좋다? 그러니까 지표 호조다?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 자신 있게 또 밀어붙인다고 실망. 반대로 소비 지표가 폭망한 걸로 나오면은 연준 금리 인상이 곧 심화이 된다고 역설적으로 이걸 또 호재라고 월가의 유동성 중독자들이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고라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안 돌아오면은 이제 주말에 별일 없는 걸로 아시고 푹 쉬시다가 일요일 저녁 7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에서 저를 현관에서 런던 고라니 찾아주세요. 이렇게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일요일 저녁 7시에는 라이브 그리고 평일에는 7시 영상 업로드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항상 고맙습니다.